여기도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죠. 선생님이 한 글씨로 내신 강의를 할 때 우리 친구들한테 비루한 목소리지만 노래 불러가지고 조선의 27명의 왕 앞글자 외우고 있는 게 좋다 했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로 시작을 해가지고 맨 끝에 정순, 헌철, 고순으로 끝나는 27분의 왕이 계신데 뭐 지금 여러분들 거기 끝까지는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14대 왕까지만 알아두셔도 오늘 2단원 공부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알아두시면 실제로 공부하는 데 도움 진짜 많이 돼요. 선생님 웬만하면 외우라고 안 하잖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가기틀의 왕립.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리할 네 분의 왕은요. 태정태, 세 번째 왕 태종, 태정태세, 네 번째 왕 세종, 태정태세 문단세, 일곱 번째 왕 세조,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아홉 번째 왕 성종. 이렇게 네 분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들어갈게요. 태종. 선생님이 옆에다가 숫자 써놓은 건 3대 왕이다 라는 뜻이야. 세종 4대 왕, 세조 7대 왕. 참고를 하라고 적은 거야. 태종. 태종의 이름은 다들 알고 있겠지. 이방원이고요.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에요. 사실 다섯째라는 순서는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능성하고는 거리가 진짜 먼 거야. 왜? 첫째 아들이 보통 왕위를 계승하고 뭐 첫째가 왕을 못할 상황이 되거나 사망을 하면 둘째 정도 이렇게 가니까 다섯째는 순위가 너무 미치잖아. 왕이 될 수 있는 군번이 아닌데 이성계의 아들들 중에서도 무예도 출중하고 학문적으로도 능력이 있어서 과거에까지 합격하고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었고요. 똑똑한 만큼 야망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태종이 어떻게 왕이 되냐면 그 태조 이성계 아들들 사이에서 두 번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첫 번째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동생, 굉장히 어린 동생, 물론 엄마는 달랐지만 아버지는 같았어요. 동생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가지고 또 두 번째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자기 형제들끼리, 엄마하고 아빠가 다 같은 형제들끼리 또 반란을 일으켜서 싸우고 결국은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쳐서 왕위에 올라요. 참고로 태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1대 왕이었던 태조 이성계는 저놈 저 새끼 저거 왕하는 거 나는 볼 수 없다 해가지고요. 자기 고향인 함흥 지역으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아들을 안 만나고 살았대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 화해를 요청하면서 보내는 신하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함흥 지역에만 관리를 보내면 관리가 돌아오지가 않아. 여기서 유래된 말이 함흥차사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냥 지나가던 소리 했고, 자, 그렇게 뭔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하겠어. 정상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태종 이방원은 왕이 된 이후에 왕권을 강화하고 신하들을 억누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이 바로 뭐냐면 사병제도를 혁파, 없애버려요. 왕만 오로지 군사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일반 지배계층, 그러니까 조선의 지배계층은 양반이잖아. 일반 양반들, 일반 계층들은 아무도 사병, 개인의 군사를 갖지 못하게 다 없애버립니다. 고려시대까지는 사병제도가 있었거든요. 사병제도를 혁파시켜버렸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패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하는데 호패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치면은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 16세 이상의 모든 조선의 남자들이 차고 다녀야 돼요. 신분에 따라서 재료라든지 호패의 재료와 호패에 쓰여진 내용은 다릅니다. 왜 호패를 차게 했느냐? 사람들이 신분이 정확하게 그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사는지가 관리되고 남자들이 몇 명인지가 관리돼야 세금, 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호패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방원,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육조직계제라는 제도를 마련했어. 자, 육조직계제란 뒤에 가면 제도에서 배우겠지만 조선시대 왕 밑에 가장 중요한 중앙정치기구가 의정부예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라는 최고 관직에 있는 관리 3명으로 구성된 게 의정부고 의정부 밑에 있는 게 바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라는 6조가 있는데 보통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의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
왕이 직접 육조에다 뭐를 명령하고 그런 경우가 없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왕이 누구랑 의논을 하냐면 의정부에 있는 3명의 정승들하고 의논을 해요.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막 의논해서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럼 육조에다가 각각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여라.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왕이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왕하고 의정부하고 그 얘기를 하면 논의를 하면 의정부가 육조에게 왕의 얘기를 이제 시행해라라고 하신다 하고 육조가 일을 처리하면 육조도 또다시 일을 했으면 보고를 올려야 되죠. 업무 보고. 업무 보고를 할 때도 대부분의 것들을 의정부한테 보고하면 의정부가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체제였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의 그 힘이 굉장히 강해지겠어요? 의정부가 굉장히 권한이 집중되겠지? 그러면 왕의 권한에 방해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태종이 어떻게 하느냐? 의정부를 통하는 거 없애. 의정부 안 통합니다. 의정부가 있긴 있지만 명령도 직접 육조에게 다이렉트로. 육조가 일을 하고 보고도 왕에게 직접 올리게. 이렇게 제도를 바꿔버려요. 이게 육조 직계제야. 뭐를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 태종 이해되시죠? 본인이 왕이 된 게 구리구리 하다 보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에요. 네 번째 왕. 태종의 아들이야, 세종은. 태종이 자기가 이제 뭔가 컴플렉스, 다섯째라는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첫째 아들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첫째는 일단 인간이 왕이 될 자질이 안 됐고 둘째 아들은 성품이 너무 고와 나중에 승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다가 똑똑하고 굉장히 인품도 훌륭했던 세종대왕이 셋째 아들인데 4대 왕이 되죠.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 그쵸? 세종은 학식도 높았고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성리학, 유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정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왕과 신하가 사이좋게 같이 의논을 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백성들도 편안하게 살고 정말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왕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신하들의 파워를 막 억누른 게 아니라 똑똑한 유능한 재상, 그러니까 신하들을 등용시키기 위한 노력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 때 황희정승 같은 사람도 등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좀 전에 육조직계제가 뭔지 설명했지? 세종대왕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자, 의정부 서사제는 아까 말했던 그거야. 의정부를 통해서 전달하고 의정부를 통해서 보고받는. 그래서 왕의 권한과 신하의 권한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의 제도가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똑똑하고 유능한 신하들과 같이 학문도 연구하고 정책도 의논하고 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집현전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훈민정음도 탄생한 거잖아. 그치? 집현전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전세제도, 조세제도를 말하는 거야. 세금제도도 백성들을 위해서 새롭게 바꾸게 되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언제 이루어진다? 세종대왕 때 이루어졌어요. 뒤에 가면 세종대왕 또 많이 나와. 이거 말고도 업적이 장난이 아니야. 기대하시고요. 자, 내려가서 이번에는 세조 갑니다. 여기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자, 봐봐. 4대왕, 7대왕이잖아. 참고로 세종 다음에 왕이 된 존재가 5대왕 문종이야. 태정, 태세, 문단세라 그랬죠. 그 다음 단종, 그 다음 세조가 등장하는데 세종대왕 다음에 왕이 된 문종이 세종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 문종이 젊은 나이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알타가. 문종에게는 굉장히 어린 나이, 7살인가 밖에 안 됐던 아들이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왕위를 계승할 수밖에 없겠지. 그가 6대왕 단종이야. 그러면 세조는 도대체 누구냐? 세조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문종의 동생이자 세종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가 자신의 조카인 형님의 아들 단종을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왕위를 뺏어가지고 왕이 된 거야.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이 7대왕 세조예요. 뭔가 태종이랑 비슷하지, 그치? 정상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자리에 위협을 느껴. 그래서 무슨 노력을 하는 거야?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이 군사력을 갖추어야 된다. 군사제도 정비하죠. 그렇지. 그 정도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왕권을 강화하려면 신하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잖아. 아버지가 만들었던 집현전. 무슨 토론은 개뿔 해가지고 집현전도 폐지를 해버려요.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집현전이 세조 때 없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왕권 강화를 했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건데 토지제도를 개혁합니다. 이제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바뀌어요. 무슨 차이냐? 안 어려워. 간단해. 관리가 새롭게 임명이 돼. 관직에.
그러면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을 관리에게 나눠줘. 이게 과전법이야. 아주 간단하잖아. 과전법인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새로운 관리들은 계속 임명이 돼서 관직에 들어오는데 땅이 적다 보니까 더 이상 나라에서 과전으로 나눠줄 토지가 없네. 원래 과전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그 관리가 사망을 했을 때 나라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게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사망했을 때 반납을 받는 게 아니라 퇴직을 하는 순간 나라로 반납하게 하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게 제도를 바꾼 게 직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전법 제도 하에서는 관리가 임명이 돼 나라에서 세금 거두라고 토지 나눠줘. 이거 언제 반납해? 관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나라로 반납해. 이게 직전법.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지급했다. 자, 세조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왕.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9번째 왕이에요. 성종. 무언가 제도를 제대로 이루었을 때 우리는 왕에게 성종이라는 칭호를 주게 되는데 성종도 되게 훌륭한 왕이었어. 세종대왕이 집현전 만들었잖아. 근데 7번째 세조가 집현전 없앴잖아요. 집현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그 기구가 바로 통문관이에요. 왕이랑 같이 정치 토론도 하고 왕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조언해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홍문관을 만들었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조선 통치의 기본 틀이 되는 법전, 별표 경국대전이 완성된 게 성종 때입니다. 참고로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한 건 세조 때였고요. 이게 완전히 완성된 게 성종 때. 그래서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유교 통치 질서가 완벽하게 확립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